네, 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라면 이렇게 해볼 것 같아요 라는 코너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명 제네시스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화면이 제 블로그 화면이죠. 자, 이 블로그에 제가 어제 어, 사례 분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올려드렸어요. 자, 이 경우에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왜냐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요. 사실 이분이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자, 한번 볼게요. 사례를. 제가 이거를 어제 블로그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게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도 피드백 간단히 좀 제가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자, 제가 3주택인데요. 자, 1번이 실거주고요. 2번이 임대주택 등록했고요. 3번이 최근에 등기를 했어요. 자, 이때 2번 주택 임대주택 등록했으니까, 그리고 1번 실거주니까 비과세 맞죠? 음, 그러니까 이분이 뭘 하고 싶으신지는 제가 알겠어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라는 게 있는데, 그걸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써놨죠. 비과세가 될지 안 될지 정보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이거 비과세가 됩니다,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저 역시 세무사도 아니기 때문에 설령 전문가이신 세무사님이라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단순 정보를 가지고 판단 안 하세요. 그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저라면 이렇게 질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좀 더 갖춰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세무 상담 받으실 때 앞에 계신 세무사님이 좋은 결과를 내줄 수 있을 것 같다. 즉, 비과세가 되면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다. 아니면, 이 경우는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큰 혜택을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3주택인데요. 자, 이 말부터가 이제 앞에 사람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자, 세대 기준으로 3주택인지 그냥 본인 명의로 3주택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구성원이 있다면 해당 구성원 명의로 된 주택 모두 나열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자, 1번은 실거주라고 하는데 이때 실거주는 그냥 실거주가 아니라 전체 구성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그 주택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취득일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쑥날쑥할 수가 있어요. 자, 그 경우에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2번은 임대주택 등록을 했어요. 이게 진짜 사람, 어, 좀 죄송하지만 답답한 케이스죠. 왜 그러냐면, 이거 임대주택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임대주택 했다고 뭐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자, 민간 단기, 준공공,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이라고 있어요. 이 녀석이 여러분들을 참 힘들게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서 따로 체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요건이 뭐냐면, 등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이하여야 돼, 6억 이하. 수도권 외에는 3억 이하이고. 그리고 3번, 최근 등기했어요. 그러면, 최근이 언제예요, 이게? 한 달 전인지, 두 달 전인지, 일주일 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여기 보세요. 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세무사님, 세대 기준으로 3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뭐 예를 들어서 남편, 아내 이렇게 두 명인데, 아직 자식은 없고, 부모님은 따로 분가해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3주택만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해줘야 되고요. 자, 1번 주택 전체 구성원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했고요. 17년 12월 취득. 아직 2년이 안 됐는데 일단 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2번 주택이 수도권에 있는 주택인데 민간 단기이면서
민간 단기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장기임대 요건을 충족했다는 거죠. 즉 수도권이니까 6억 이하 요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2018년 7월 등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이 있는데 얘가 2019년 3월에 취득을 했어요. 자, 이때 1번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걸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그러면은 1번이 거주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마 세무사님들이 잘 알려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직방 이것도 링크를 드렸었고 뭐 이렇게 안내를 제가 드렸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 보세요. 자, 지금 내가 3주택이 있는 거예요. 3주택이. 자, 여기 보시면 1번이 이렇게 있고요. 자, 1번. 자, 그리고 2번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3번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1번은 거주하고 있어요. 당연히 전체 세대 구성원이. 그리고 2번은 임대주택인데, 자, 이때 임대주택 조건이 뭐예요? 특히 중요한 게 장기 임대주택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등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이하인 거. 당연히 수도권 외는 3억이고, 그리고 3번이 이제 최근에 취득한 주택이에요. 자, 이 경우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가 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양도를 해야 돼요. 이거 양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양도도 안 하고 그냥 등록만 하니까 다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자, 이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당연히 이때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이때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등록한 장기 임대주택이 있다면 얘가 주택수에서 빠져버려요. 이렇게 빠져버려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자, 어떤 일이 생기죠? 이 1번 주택과 3번 주택 두 개만 남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개만 남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 비과세하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결합된 케이스예요.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이렇게 하면 내가 2번 주택을 굳이 팔지 않아도 주택수를 줄여서 1번 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인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죠. 자, 댓글을 좀 볼까요? 음, 자, 이거 보세요. 1번 주택이 17년 12월 취득했으니까 19년 12월 이후에 매도해야 2년 거주되고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이분이 아주 잘 짚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 맞아요. 이거 2년 거주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름 풍경님께서 주시는 게, 자, 첫 번째 거주주택이 9억 이상인 경우, 즉 고가주택이죠. 이때 일반과세 장특공이 되는지 아니면 3주택으로 해서 일반과세 플러스 20% 중과되는지 이거 이번에 2월 14일 날 이 부분이 그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 저도 당연히 이 부분은 비과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강의도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이 부분이 9억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과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온 거죠. 어, 그래서 물론 강의할 때 좀 약간 뭐 찜찜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과세 될 거예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해석이 나오면서 3주택인 경우에 중과가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 좀 이슈예요. 지금 이 부분. 그래서 일부 그렇게 한 경우에 있어서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세무사님들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해서 더욱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거라고 지금은 좀 생각이 들고요.
아르페지오님이 올리신 것도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음, 거주주택 하나하고 임대주택 하나, 이러면 거주주택 양도세 9억 이상 분 양도세는 1주택으로 일반과세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경우는 그냥 2주택으로 봐서 이 거주주택하고요, 임대주택 얘가 그냥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랑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두 개 됐을 때는 그냥 더 유리한 쪽으로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일반과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어렵죠. 저도 지금 말하면서 이게 잘 설명이 될까? 좀 이렇게 의문이 드는데, 자, 일단 이렇게 좀 넘어가고요. 음, 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지금 이제 세렌디 PT님께서는 이게 좀 길게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이분은 또 이게 저 블로그 링크에 드렸던 시청자 사연 접수에다도 내용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가장 먼저 주셨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세 번째 새로 산 주택이 있는데 어떻게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가 1번 주택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어려우니까.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음, 자, 보시면은 여기 보면 1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그쵸? 이걸 양도를 해야 돼요. 등록한 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요건 갖추면 얘가 주택수 빠지는 거고, 그리고 나서 1번하고 이거 3번 주택 이 두 개에 대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런 규정이 있더라. 세무당국에서 공실력 어떻게 판단하느냐.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소송 노출 피하기 위해 임대조건 신고 및 사업장 현황 신고 시 누락시킨 분들이 많던데 나중에 낭패 보수. 당연합니다. 이거 낭패 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보시죠. 자, 1번 주택을 내가 비과세를 이렇게 받았는데, 나중에 2번 등록한 장기임대주택 얘의 요건은 현재 이 녀석은 아직도 5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혜택들이 8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은 8년으로 외워두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전부 다 혜택을 받으시려면. 자, 그런데 이때 장기임대주택이 5년을 만약에 안 채웠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과세 안 되는 건데 이때 장기임대주택이 중간에 공실기간이 있으면은 그때 임대기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안 들어가죠. 사업자 등록하고 실제 임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알 거냐, 얘네들이. 여기 지금 잘 글씨 안 보이실 텐데, 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로 포함한 경우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임대 의무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당연히 거주택 비과세에 토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세무당국에서 공실로 어떻게 파악할 거냐?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고, 제 블로그에도 이미 다 올려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좀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이거 작년 9.13 대책 때 보도자료, 참고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건축물 에너지 정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통하면은요, 이 집이 얼마나 전기를 많이 쓰는지, 물 사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어, 가정에서 쓰는 예를 들어서 수도 요금이라든가 전기 사용량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 해양되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다 알 수 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글을 올려드린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지금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한 정말 수십 번 이상 글은 올린 것 같거든요. 강의할 때마다 하고. 그런데 저희 전교생들도요. 매번 돌아서면 헷갈리고 그래가지고 맨날 물어보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고 당연히 헷갈리시고 어려우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야 이거를 좀 계속 제 투자하는데도 접목시키고 강의하는데도 하고 하니까 조금 익숙한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체크사항들만 좀, 이런 게 있다더라 라고 좀 알아두시고, 반드시 최종적으로 할 때는 꼭 이렇게 세무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종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도 있고 세무사님도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명 이상 상담을 받으시길 저는 권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부족하시다면 이 영상 보시고 시청자 사연 이것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정규 과정도 곧 마감이 되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들으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네시스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코너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어, 주로 이제 의사결정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좀 팁을 드려볼게요. 즉, 답이 없는 거 있잖아요. 뭐 세무상담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세무사님 찾아가시는 거고, 좀 의사결정 관련해서 좀, 야,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답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그때그때마다 바로 올라오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